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부동산 초보를 위한 강의를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이게 가장 아파트나 땅을 구입할 때 가장 기본되는 개념인데 용어 자체가 낯설다 보니까 잘 몰라요. 일단 용적이란 용기 안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용적이에요. 건폐라는 건 건물이 덮는 거예요. 땅을 덮는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제가 구체적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적률이라는 건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거고, 그리고 그 건폐율은 넓이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와 넓이를 제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평 땅에 내가 100평을 다 짓겠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도 내야 되고 또 녹지 공간도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으로 규제를 내려요. 그래서 내 땅에 내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제가 바로 용적률과 건폐율이에요. 그러니까 땅 가진 지주 입장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땅 지목마다 다 정해놨어요. 우리나라 법은. 자, 요게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요게 그 땅 100평이라고 한다면 땅 100평에 다 건물을 올렸어요. 그럼 이게 바닥 면적, 그 땅 면적 대비 바닥 면적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100이고 또 땅 100평 중에 50%만 졌어요. 그럼 이게 50이고, 그리고 요거를 2층으로 올려도 건폐율은 50밖에 안 되는 거죠. 이 1층에 바닥 면적만 하기 때문에. 또 이걸 4층으로 올리더라도 건폐율은 50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폐율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건폐할 때 이 폐자가 덮을 폐자예요. 우리가 자폐할 때 폐자는 닫을 폐자예요. 내가 그 힘에 의해서 닫는 거잖아요. 성장을 멈추는 게 자폐라 그러면 이 건폐율 할 때 폐자는 덮을 폐자인데 은폐라고 읽고 엄폐라고 읽는데 은폐라는 건 숨어서 덮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군대 용어로 왜 은폐 엄폐를 잘하라 그랬을 때 은폐라는 건 뭐 건물이나 또는 그 나무 뒤에 숨는 거를 은폐라고 하고, 엄폐는 앞에 요 제방변이 들어가는데 그 가리는 거예요. 어떤 그 물건을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가리는 걸 엄폐라 그러는데, 건폐율이란 건물이 땅을 덮는 비율을 그 건폐율이라 그래요. 율이 들어가면 백분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이에요. 이게 1층 바닥 면적이에요. 1층.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땅이 100이고 건물을 다 지면 건폐율이 100이고 또 땅이 요게 다인데 거기 2분의 1만 졌어요. 그러면 50%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50 곱하기 100 해서 50%입니다. 땅이 100평이라고 한다면 2층 건물을 졌다 그래도 땅이 100이고 50평만 바닥 면적이라 그러면 건폐율은 50이고, 이거를 4층으로 지었다고 해도 건폐율은 50이 되는 겁니다. 용적률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지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연면적이란 이을 연자를 쓰는데 연이어서 있는 거예요. 층이 4층이라면 4층을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하층은 빼는 개념이에요. 또는 그 비상대피 공간이 있잖아요. 아파트 보면 중간층도 그거 다 빼는 겁니다. 용적률을 빼는 겁니다. 빼주는 겁니다. 용적률이란 용자가 허용할 때 용자고요. 적자가 쌓을 적자입니다. 그래서 쌓는 것을 허용하는 율이 용적률인데, 우리가 쌓을 적자를 쓰면 적금할 때 돈을 쌓는다. 적분할 때, 미분 적분할 때 쌓아서 나누는 게 적분할 때 그 적자가 쌓을 적자입니다. 보시면 자, 요 건물이 100평 땅에 100평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 여기 100분의 100 하니까 용적률이 100인데 여기는 100평 땅에 50평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100분의 50이라 50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기 100평 땅에 1층에 50, 2층에 50평을 지으면 이거 합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100이면 용적률이 10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0평 땅에 하나, 둘, 셋, 넷, 4층을 지었어요. 그러면 4, 5, 20, 연면적의 합계가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곱하면 200%. 그래서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100, 50, 100, 200이 되는 겁니다. 자, 용적률과 건폐율 비율, 인천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면 그 용적률이 그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고 아래로 갈수록 낮은 거죠. 보면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1차가 용적률이 439예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이고, CTOCL 3단지가 379인데 역시 주상복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상복합이라 그래도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1차보다는 CTOCL 3단지가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고가 좀 낮기 때문에 또 건폐율도 낮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또 쾌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재건축인 9월 힐스 캐슬 1단지는 용적률이 349에 건폐율이 20이 됩니다. 굉장히 고밀도 개발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인천에서 아파트 값이 제일 비싸다고 하는 송도 퍼팍 시리즈 15블록을 보면 이게 한 12억, 13억 가는 아파트인데, 여기 보면 용적률이 316이에요. 건폐율이 낮지만, 그래서 신도심에도 불구하고 309 퍼팍 15블록은 용적률이 높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인 용현자이 크레스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60에 건폐율이 15고요. 힐스테이트 프리지오 주안이 용적률이 258에 건폐율이 15.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상복합이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은 이제 재개발이기 때문에 어쨌든 용적률이 높다. 이걸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청라 한양 수자인 블루 225, 검단 프리지오 더 베뉴 207, 자, 영종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 199, 유승한네들 퍼스티지 199, 송로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 199. 그러니까 가급적 신도시들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용적률과 건폐율을 한번 보시고, 이래서 쾌적하구나, 이래서 녹지 공간이 많고 공원 같은 아파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스티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대비 만족, 삶의 거주 만족도가 높은 게 9월 유승한네들 퍼스티지입니다. 한번 다녀와 보시고, 또 송도 509에 송도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도 한번 다녀와 보시고, 309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런 거 아파트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용적률과 건폐율, 부동산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티그가 알려주는 그 부동산 초보를 위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건 쌓는 것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높이 올라가고, 또 건폐율은 건축물이 덮는 겁니다. 땅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낮을수록 녹지 공간, 빈 공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 땅에 맞게, 법령에 맞게 그 용적률과 이 건폐율을 잘 조절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아파트를 비교했지만 가급적 용적률이 낮고 건폐율이 낮은 데가 그 시야 확보도 되고 또 쾌적성, 그리고 녹지 공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자가 다시 재자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개발할 때 개발은 디벨롭먼트고 건축은 컨스트러덕션인데, 그러니까 다시 리디벨롭먼트와 리컨스트러덕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건 말하자면 땅 전체를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디벨롭먼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건축물에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는데요. 왼쪽 사진에 보면 빌라가 촘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없고요. 왠지 낡아 보입니다. 뭔가 부시고 다시 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정말 차 교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도와 보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걷기에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렇게 상하수도, 도로, 그 다음에 녹지 공간, 주차장 등이 부족한 이 전체를 놓고 개발하는 게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그 재개발 구역 안에는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세대 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부천에 있는 재개발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재건축일까 재개발일까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긴 도로가 이미 이렇게 나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이 건축물이 오래된 거예요. 주차장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만 부시고 다시 짓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 건축물만 한정되면 공동주택 등 이렇게 건축물만 한정되면 재건축, 리컨스트럭션. 그리고 재개발은 리디벨롭먼트인데 구역이 넓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녹지 공간 전반적으로 부족할 때 그 전체를 묶어서 개발하는 게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데는 여기는 하객동 장미 아파트입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이제 조합 설립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뭐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이주 및 착공해서 준공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나온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아주 열악해요. 정비 기반 시설이라 하면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녹지 공간 등이요. 열악한 거예요.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30년 이상 된 또는 40년 이상 된 개인주택 빌라가 밀집되어 있다. 이런 데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집을 그러니까 부수고 여기는 녹지 공간, 여기는 주차장 공간, 도로를 넓히고 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것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는 상업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 그래요. 대부분 근데 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보다는 주거지역이 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거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면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해서 도로나 상하수도나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녹지공간들을 확보한 뒤에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의 이제 재개발 추진단지인데요. 계양구 작전동의 작전 1구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착공을 했고 입주를 앞두고 있죠. 여기도. 그래서 힐스테이 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평구 청천동의 청천 2구역이 착공을 해서 올해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죠. 여기도 부평 그랑힐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간석동의 백운주택 1구역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으로 바뀌고요. 또 주안동의 주안 1구역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이 되는 겁니다. 동구의 송림 3구역이 두산 위브 센트럴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재개발 추진단지들이 이제 이렇게 아파트로 바뀌면서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공원도 내고요, 도로도 넓히고 학교 부지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은 컨스트러덕션이잖아요.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어요. 이걸 소위 도정법이라 그래요. 도정법.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한 거예요. 곧 도로나 상하수도나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녹지공간 등은 확보돼 있어요. 근데 이게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제 빌라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들이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빌라를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들이 30년, 4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물이 새고 그래서 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요. 이랬을 때 다 부시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건축하면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함되는 자가 극히 드물고 거의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짓는 경우가 재건축입니다. 정리하면 재개발은 아파트, 빌라, 개인주택, 뭐 다가구 이런 것들 묶어서 구역이 좀 넓게 하는 게 재개발이라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등 오래된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가요. 동구 송현동의 송현 1, 2차인데 여기가 조합설 리빙가가 났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호반 서밋이 들어오고요. 남강 로얄 아파트 있습니다. 거기 주안 1구역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맞은편에 여기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가 났고 여기가 이제 SK가 들어오고요. 연수구 청학동 송도 영남 아파트 여기도 사업 시행 계획인가가 났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신 더 휴가 들어오고요. 서구 가저동 가저 라이프 빌라 여기 단지였다가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가재울역 투루엘 에코시티가 이게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가장 컸던 9월 주공 아파트 5층 저층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지었죠. 이게 힐스테이트 롯데 캐슬 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5,800세대였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티그 TV를 이렇게 계속 시청하시면 앞으로 제가 이 강의를 계속 연이어서 할 거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책으로 엮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활자화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에서 제가 이해한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저거 재건축이다 그러면 아파트 부시고 다시 짓는 거, 재개발 그러면 단독 다가구 뭐 다세대 그 다음에 아파트 중에 이제 저층 아파트가 몇 개 있겠죠. 그래서 구역이 넓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리디벨롭먼트 하면 재개발, 리컨스트럭션 하면 재건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티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강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경매와 공매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원래 복습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용적률 할 때 적자가 쌓을 적자, 용적, 넣을 수 있는 양의 비율이 용적률이죠. 그래서 바닥 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 면적에 대한 총 연면적을 용적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플로어 에리어 레이쇼, 그래서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은 건물이 땅을 덮는 비율이 건폐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최대가 100이에요. 100. 왜냐하면 100평에 100평 바닥 면적을 덮으면 100이죠. 용적률은 계속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건축에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건폐율은 최상이 100이고 용적률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서 건폐율은 빌딩 커버리지 레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 말씀드렸는데요. 재개발할 때 요 재자가 다시 재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면 땅 전체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독주택, 뭐 다세대 연립 아파트, 또 뭐 이런 것들을 다 도로까지 다 묶어서 도로 내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녹지 공간 이렇게 확보하는 게 재개발이라면, 리디벨롭먼트라면, 재건축은 건축물만 공동주택으로 대표되는 노후된 이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이 아파트가 오래되었거나 금이 갔거나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다시 짓는 거다. 이게 재건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재개발 단지가 주안 1구역, 미추홀구 주안 1구역의 힐스테이트 푸르지오구, 재건축은 역시 미추홀구의 남강 로얄 아파트, SK가 예정돼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재개발, 재건축. 첫 번째 시간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스티가 보기에는 용적률, 건폐율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용적률이 높다, 고밀도 개발이다. 건폐율이 높다, 그러면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공매와 공매입니다. 경매와 공매. 예. 경자가 다툴 경자예요. 다투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게 해서 물건을 파는 일을 경매라 그래요. 경매 붙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경매는. 공매는 공공기관에서 파는 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캠코라고 하는데 부산에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일을 공매라고 합니다. 그 스티그님, 법원도 공공기관이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좀 이따 상위 법이 다릅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이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이에요. 그래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공통점은 경쟁을 유도해서 판다는 겁니다. 자, 먼저 경매는 다툴 경 팔매, 사는 사람에게 다투어서 최고가를 써낸 사람에게 파는 게 경매라면 민사소송법에 근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경매라 그러면 가장 높은 값을 부른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거죠. 그래서 수산물이나 농산물 또는 자동차, 예술품 등을 경매를 많이 해요. 이때 이 경매가 말하는 광의의 경매고 협의의 경매는 법원 경매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이 채무, 돈을 빌렸는데 대부분 이제 은행이 되겠죠. 또는 개인 간이 되겠지만 채무를 변제,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요청을 받은 법원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가 경매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할 수 있죠. 법원이 중간에서 팔아서 그 남은 돈을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의 요청을 받은 법원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를 우리는 경매라고 한다. 근데 동산 경매도 있습니다. 스티그도 가봤습니다. 가정집에서 뭐 딱지 붙었자 그러죠. 빨간 딱지, 압류 딱지. 그래서 컴퓨터, 냉장고, TV, 가구 뭐 이런 거 하는 거 직접 가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경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법원 경매가 되는데요. 법원 경매 정보는 대법원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경매 정보 또는 법원 경매 정보 치면 이런 초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법원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시군, 도시 또는 뭐 시까지만 해도 물건이 쫙 뜹니다. 그래서 입찰 가격, 그 감정 가격, 그다음에 유찰 횟수 이런 것까지 다 뜨니까 가장 기본이 법원 경매 정보고요.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돈을 좀 유료로 내야 돼요. 뭐 굿옥션, 지지옥션, 뭐 태인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뭐 전국으로 보면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내는 거고요. 그분들은 이제 전문적인 경매꾼이겠죠. 그분들은 이렇게 다 봐야 되니까. 또 뭐 서울지방, 인천지방법원이라 요건 보겠다 좀 저렴합니다. 6개월 단위, 한 달 단위 또는 하루 이렇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거보다는 굉장히 자세합니다. 여긴 정부, 법원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하진 않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이제 공매인데요. 공매라는 건 공공기관에서 파는 거를 공매라고 하는데
이제 국세징수법이고 그 공공기관이라게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캠코라고 하죠. 자,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돈으로 바꾸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강제 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를 공매라 그래요. 가령 경찰차가 쓰다가 이제 폐차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공매를 붙이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그리고 또 세금을 체납을 했어요. 우리가 국세 체납을.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압류를 해서 아파트를 환가를 해서 이제 국세를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돌려주는 거죠. 저한테. 이게 이제 국세징수법에서 하기 때문에 캠코에서 하는 겁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 홈페이지를 우리는 온비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온비드라는 그 사이트를 가면 부동산, 동산, 기타 자산, 정부 재산 공개 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용도별로 검색할 수도 있고 지역별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캠코가 되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도 이제 채권자가 돼서 법원에 이제 요청을 하고 경매 요청, 또 국세도 이제 취납됐으니까 국세청이 압류를 걸어서 공매를 진행해요. 그러면 동시에 진행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그 공매 진행 절차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양 절차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돼요. 서로 별개입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낙찰로 먼저 잔금을 내는 쪽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경매하는 사람도 꼭 이게 공매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낙찰자라고 좋아하는 순간 그게 이미 그 공매에서 낙찰돼서 잔금을 냈다 그러면 내가 낙찰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공매가 먼저입니다. 돈을 낸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양쪽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기일이 같다면 공매 쪽이 잔금 납부 지정일이 좀 빨라요. 경매보다는. 그래서 공매가 더 유리합니다. 이제 날짜가 비슷하게 간다 그러니까 양쪽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경매와 공매에 대해 살펴봤어요.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법원이 진행하는 거고, 또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진행하는 거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건 기초다답게 기초이니만큼 제가 아주 기본적인 부분, 경매가 뭔지 공매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판상형 아파트와 타워형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3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했습니다. 용적률은 위로 올릴 수 있는 비율, 그리고 건폐율은 옆으로 늘어나는 비율이라 그랬죠.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일수록 사업성은 있지만 답답하다. 적용 공간이 줄어든다. 지상 공간이 줄어든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재개발과 재건축이었습니다. 재개발은 말 그대로 개발, 디벨롭먼트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다. 그 안에는 단독주택, 그 다음에 빌라, 다가구, 상가 다 있다. 그래서 재개발은 범위가 넓고 재건축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개발하는 거다. 그래서 도로나 하수도나 이런 공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재건축이다. 물론 개인주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근거하는 거고요. 또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판상형과 타워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판상형 할 때 이 판자는 널빤지 판자예요. 그리고 상이 모양상타인데 널빤지 모형을 판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침식을 일으키는 이런 그 지형을 주상절리라고 하죠. 자, 이제 무등산에 가서도 이제 서석대라는 그 주상절리를 받고 관동별곡에서도 총석적이라는데 이게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그 튀어오르는 게 이제 주상, 기둥주자죠. 반면에 판상이라는 건 널빤지 모양에서 이렇게 판을 쌓는 겁니다. 요 모양 그대로 한 아파트가 판상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그 인천 미추홀구 용현 5동에 있는 금호 대림 한양 아파트인데, 물론 여기 동양도 있지만 거의가 남향이고 일자형 배치입니다. 성냥갑 모양이죠. 그래서 이 90에서 91년 건축했습니다. 이때는 이게 가장 앞서가는 기술이었죠. 지금 이게 32년에서 33년을 경과했는데 재건축 움직임이 있습니다. 판상형 또 다른 아파트인데요. 이게 이제 한보 음마 아파트입니다. 이게 79년에 건축했으니까 40년이 넘었고요. 총 4,424세대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판상형 아파트입니다. 전부 이렇게 일자형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타워형이라고 하는데 본래 이름은 탑상형입니다. 탑상할 때 탑에서 타워가 온 겁니다. 그 탑을 쌓는 모양이다. 그래서 탑을 이렇게 쌓잖아요. 이렇게 탑이 우리가 다보탑이나 석가탑을 보면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초고층 건물과 같이 위로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를 우리가 타워형이라고 하는데, 몇 세대를 묶어서 이렇게 Y자형 또는 미음자, 이응자형 등의 타워 형태로 짓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그 도곡동 타워 팰리스입니다. 미음자형, 그리고 뭐 거의 이렇게 이응자형, 이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타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크게 나누면 판상형과 탑상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게 그 연수구 송도동에 더샵 퍼스트파크 15블록인데요. 요거 Y자 형태니까 요거가 그 타워형이고요. 요것도 타워형이지만 요게 판상형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단지에서 이렇게 판상형과 타워형이 복합 형식으로 짓게 됩니다. 요새는 딱 부러지게 뭐 타워형만 있다 또는 판상형만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일반 아파트의 경우, 물론 이제 주상복합은 다릅니다. 일반 아파트 경우는 판상형과 타워형이 혼재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짓느냐? 결국은 세대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일자형으로 지면 하나, 둘, 셋, 세 개밖에 못 짓거든요. 세 동밖에. 근데 이거를 그 탑상형, 타워형하고 판상형을 고루 배치했기 때문에 5동을 지을 수 있고 조망권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는 이렇게 타워형과 그리고 그 판상형을 같이 혼합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제 판상형 아파트의 장단점을 볼게요. 요게 이제 주한 파크 자이 플래티넘의 84와 59 B타입인데 4베이 구조를 설계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타워형 일자형으로 빼면 판상형은, 그래서 거실과 방이 그 전면을 보고 있는 게 그 4베이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이 있죠. 요건 알파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동풍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여기 거실 창하고 주방 창이 이어지기 때문에 맞동풍이 유리하고 또 채광에도 유리해요. 특히 남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단순해서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하익동에 시티호실 1단지하고 3단지가 있는데 1단지는 그 판상형이고 대부분, 그리고 3단지는 이제 그 타워형인데 요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에요. 서비스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파룸, 뭐 드레스룸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일자형으로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래서 저층부는 일조권 또는 조방권 등이 침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외관이에요. 일자형이기 때문에 보기가 아파트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타워형 아파트의 장단점인데요. 타워형 아파트는 조망권, 일조권 등이 확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거실은 이쪽을 보고, 예를 들어 이게 남향이라 그러면
이쪽은 동양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쪽에 동양에 가릴 것이 없다 그러면 동양도 조망이 확보되고 또 거실과 침실 1도 조망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게 우수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이 조망에 있어서는. 또 미관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인지 아니면 상가인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외관을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토지에 많은 세대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건설사에서는 경쟁적으로 이 타워형을 짓는 겁니다. 설계가 어려워 분양가가 좀 비싼 편입니다. 단점은 또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유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단이나 이 복도 공간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 활용이 좀 좁습니다. 그 판상형에 비하면.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판상형과 타워형 아파트 또는 평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티그는 여러분에게 이제 기초 과정에서 정말 쉽게 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제 강의를 보시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사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할 때가 가장 이렇게 기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제가 가진 거를 나눠드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교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강의 5번째 부동산 세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4강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적률은 높이를 규제하는 거고 건폐율은 넓이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고르실 때 용적률이 낮고 건폐율이 낮다면 쾌적하고 지상 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이 높이가 낮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재개발과 재건축이었습니다. 리디벨롭먼트하고 리컨스트럭션, 곧 재개발이라는 것은 넓은 지역을 그 안에 있는 단독주택 그리고 빌라, 다가구, 상가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도로를 놓고 공원을 놓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재개발이라면 재건축은 공동주택, 오래된 공동주택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경매와 공매입니다. 자,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하는 게 이제 경매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공매라는 건 공매라는 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세금을 체납했을 때 내는 게 바로 공매입니다. 네 번째 강의로는 제가 판상형과 타워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상형은 이 널빤지를 위로 포개는 건데 일자형 배치입니다. 그래서 단순하죠. 타워형은 탑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사각형이나 Y자나 또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살 때, 취득, 그리고 보유,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팔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냅니다. 그래서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부동산은 하여튼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세금입니다. 살 때 내는 게 취득세고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고 팔 때 내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이 중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하면 어쨌든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 자동차를 살 때도 취득세를 내요.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뭐 재산세나 부동산으로 치면 종합부동산처럼 자동차세를 냅니다. 근데
팔 때는 세금이 없어요. 자동차는 이상하잖아요. 아파트를 팔 때는 세금을 내는데, 물론 차액이 있다면, 양도 차액이 있다면, 근데 그 자동차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1,000만 원에 샀다가 2,000만 원에 팔아도 그 1,000만 원의 차액에 대한 게 세금이 없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자동차는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안 낼까요? 가령 2,000만 원에 구입해서 3,000만 원에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론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요. 근데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그 법인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부동산이나 분양권 또는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샀다가 올라도 팔면은 이게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개념이 부동산, 주식, 그리고 분양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양도소득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먼저 볼게요. 팔 때 내는 세금인데 세율이 무려 4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될 게 세율이 가장 높은 45%, 물론 이제 과표에 따라 다르지만 1,400만 원 이하는 6%, 15%, 24%, 35%, 38%, 뭐 40%, 42%, 45%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높은 게 645, 그래서 6%에서 45%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는 보유기간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강의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초보 강의라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재산세는 별 그렇게 많이 안 내요. 그래서 6천, 이게 과세 표준의 1000분의 40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아파트면 연 한 60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송도 같은 경우 10억이 넘어가더라도 한 150 정도 냅니다. 연.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은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표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우리나라는 조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약해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할세 되는 세금이 그나마 조금 부담이 되는데 이제 취득세율입니다. 취득세. 살 때 내는 세금인데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이사를 위해서 요때는 1에서 3%, 2주택은 8%,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리고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그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 인천은 전부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택, 두 번째 주택 살 때까지 3%입니다. 3주택 이상이 8%, 4주택 이상이 12%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매매에 낼 때 그 세금이지만 상속이나 뭐 증여할 때는 또 달라집니다. 세율이.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 되게 복잡해요. 지금 단순하게 그냥 매매 시에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는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초보를 위한 강의를 시작한 이유가 댓글을 다는 걸 보면 조금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개론식으로 제가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전문가들이 본다 그러면 좀 웃으실 거예요. 아니 뭘 이렇게 쉽게 하냐, 뭐 대충 하고 설명하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테지만 그런 것도 모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하는 거고, 제가 뭐 세무사도 아니고 뭐 고등학교 교사고 단순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뿐인데 얼마나 뭐 자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공부를 해서 상속 증여까지 다루고 뭐 세율까지 해서 계산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지. 근데 그 영상들은 부동산 초보가 몰라도 돼요.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제가 초보를 위해서 강의를 쉽게 하니까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5개 영상을 합본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제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공인중개사 만나는 법입니다. 좋고 나쁘다, 뛰어나다, 그렇지 못하다 이런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좋은 중개사를 만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복습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용적률과 건폐율, 용적률은 높이를 제한하고 건폐율은 넓이를 제한한다. 가급적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용적률이 낮고 건폐율이 낮을수록 쾌적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재개발과 재건축, 재개발은 범위가 넓고 재건축은 공동주택에 한한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으로 법원에서 시행하는 거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으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판상형과 타워형은, 판상형은 판을 쌓는 그런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자형 배치가 많다. 타워형은 탑을 올리는 듯이 쌓는 거다. 그래서 Y자형, 미음자, 이음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 세금은 살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양도소득세. 이 중에서 제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최종 세율이 45%니까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할 때, 공인중개사는 공적으로 인정한 중개사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 중자가 이제 버금 중자라고도 해요. 가운데 중자인데, 선생님 왜 근데 가운데 중자 이렇게 쓰지 사람 인변을 왜 이렇게 썼습니까? 자, 중개라는 건 사람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라는 건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관계, 또 매매 교환 임대를 그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운데 중자가 사람 인변이 들어간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가운데 중자이긴 하지만 사람이 연관되기 때문에 사람 인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이게 이제 분양권이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수행하는 자격을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중개업소에 일하는 사람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위 사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으로 중개업소를 개설 등록을 한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닌데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그 공인중개사 사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그래서 줄여서 개업공인중개사를 개공, 소속공인중개사를 소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스티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요. 또 제가 다른 부동산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중개보조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떠들썩하게 했죠. 이분이 연예인들 빌딩을 사줘서 많이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본인이 자격증에 있다고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었죠. 그래서 이분의 그 명예에 굉장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렇게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사임을 사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갔을 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 세 분 중에 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스티그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주 수입원은 투자 수익하고 수수료 수익이에요. 근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투자 수익이 많겠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수수료 수익을 얻으려면 거래가 돼야 돼요. 매매, 전세, 월세 이렇게 임대차, 교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쟁 중개업소는 많다 보니까 또 무리하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힘든 거예요. 왜? 중개업소가 적정선을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중개업소 수가 경쟁을 해야지 한 건이라도 더 중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법,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님을 말씀드리고, 혹시나 중개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사견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법은 첫 번째는,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건 제가 추천하는 업소 협력부동산을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협력부동산은 제가 나름대로 검증한 부동산이거든요. 절대로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 아니면 협력공인중개사를 맺질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스티가 추천하는 부동산은 좋은 공인중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부 또는 가족이 같이 운영하는 중개업소가 접소는 좋은 중개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사기를 친다거나 가족이 같이 부자간에 사기 친다거나 이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극히 드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부부가 서로 일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오래 하셨고 그러면 그분들은 믿을 만한 중개업소가 됩니다. 자, 또한 두 번째는요, 그 지역에서 오래된 중개업소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10년, 20년.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공인중개사 맞습니다. 그런데 등록번호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인데, 그 지역에서 오래됐어도 사장은 안 바뀌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주 바뀌어요. 그분은 자격증을 빌려서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등록번호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장이 안 바뀌면 등록번호는 안 바뀌어요. 근데 자격증을 빌려서 하면 빌린 그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번호를 매번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등록번호가 최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중개업소는 빌려서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네 번째인데요, 젊은 공인중개사가 있는 중개업소입니다.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여우나 남자나 늑대가 되고 여우가 돼요. 이제 왜냐하면 사람만 딱 봐도 오래 한 공인중개사들은 저 사람이 계약할지 안 할지 아니면 그냥 시세 물어보러 왔는지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투자할 때 투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구겨도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사람 보는 일이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대응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왕이면 젊은 공인중개사가 있는 곳을 가시면 조금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좋은 공인중개사를 또는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린 이 네 가지 그 원칙이, 기준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이고 제 판단입니다. 혹시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저도 괜찮은데 그런 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압니다. 근데 빌려서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도 알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스티가 추천하는 협력 부동산만큼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베이, 3베이, 4베이 그래서 아파트 평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잘 모르시겠거든 자꾸 돌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3베이와 4베이, 그러니까 1베이, 2베이, 3베이, 4베이. 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또 복습할게요. 예, 뭐 지겨우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예, 높이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 그리고 넓이를 규제하는 게 건폐율이고, 재개발은 광범위하고 재건축은 공동주택의 하나고, 경매는 민사집행법에서 하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거고, 또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그 캠코에서 진행한다 그랬습니다. 판상이라는 건 판을 깐 모양이죠. 그래서 일자형 배치고, 타워형은 Y자형이나 미음자, 이음자 배치라 그랬습니다. 가급적 판상형이 공간 활용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부동산 세금은 살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라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세율이 높습니다. 자, 좋은 공인중개사 만나는 법, 이거는 좀 견해차가 있는데, 뭐 부공인중개사라든가 또는 젊은 사람을 찾아가라, 또 등록번호를 확인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7강으로 3베이와 4베이, 그리고 8, 9, 10강 뭐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자, 베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만이에요. 만을 베이라고 하는데, 만은 이렇게 들어간 곳이에요. 바다가 이렇게 들어간 곳이 만이고요. 여기 상대되는 게 곳입니다. 곳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산만, 영일만 할 때 이 만을 막으면 물을 가둬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만이라 그러고요. 곳은 고즌이라고 발음해야 되죠. 고즌,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바다 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장산곳, 뭐 호미곳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주한 파크 자이더 플래티넘 84형 평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발코니가 여기 이제 확장형인데, 발코니 확정을 안 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전면부에 들어간 곳이 4개다 그러면 이게 4베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고, 4개 들어가고, 여기 들어갔잖아. 요렇게요. 그러니까 요건 확장을 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4베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1베이, 2베이를 보면 이것도 주한 파크 자이더 플래티넘 36형과 44, 36과 44형인데, 보시면 여기 전면부에 하나가 들어갔죠. 그래서 1베이. 여기는 44형인데, 여기 보시면 2베이입니다. 하나, 둘, 2베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베이와 3.5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3베이 구조인데, 요게 이제 그 하나포레나 인천 9월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들어갔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베이입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가 뒤에 있는 거죠. 요게 고전적인 구조예요. 요 3베이 구조가 2000년대 유행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3.5베이인데, 이편한 세상 에듀 서밋입니다. 주한 우정아파트인가요? 우신아파트인가 재건축한 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인데, 여기 보면 여기 안방에 여기가 가렸잖아요. 그래서 3.5베이가 되겠습니다. 3.5베이. 그리고 여기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주한 파크 자이더 플래티넘 4베이입니다. 그래서 전면부에 하나, 둘, 셋, 넷이 있잖아요. 그래서 4베이 구조인데, 이 4베이 구조가 왜 좋으냐 하면 맞동풍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3베이 구조 같은 경우는 맞동풍이 되긴 되는데, 방을 뒤에 배치했기 때문에 이 앞뒤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4베이 구조는 옆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주방 쪽부터 거실 쪽까지 거리가 여기 멉니다. 반면에 4베이 구조는 여기가 좀 좁아요. 옆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건설사에서는 앞뒤로 늘어나는 게
그 3베이 구조가 세대수를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베이 구조로 하면 아무래도 세대수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면을 4베이 구조로 안 하는 겁니다. 타워형은 대부분 이제 2베이인데 이게 이제 5구형인데 5구 B형이 되겠습니다. 주한 파크사이드 플래트럼 보시면 여기 거실이 여기 있고 방이 여기 있잖아요. 안방에서 하나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베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침실이 뭐 동향이라든가 또는 서향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타워형 같은 경우는 여기 조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조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적어도 세 방향은 조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4베이 같은 경우는 앞뒤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앞뒤 옆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망권에 있어서만큼은 이 타워형 구조가 2베이이긴 하지만 용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판상형과 타워형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대부분 이제 판상형을 선호하는데 젊은 층은 시야 확보 때문에 타워형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워형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분양가는. 물론 이제 공사비는 더 많이 들어요. 자, 오늘은 1베이, 2베이, 3베이, 4베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역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은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스티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지역 분석 방법입니다. 빠르게 복습하겠습니다. 용적률은 높이를 제한하고 건폐율은 넓이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낮고 건폐율이 낮은 게 유리하고요.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게 할수록 유리합니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은 구역이 좀 크고요. 재건축은 공동주택의 하나에서 개발하는 걸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의 법원에서 하는 거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캠코에서 합니다. 판상형은 일자형 배치고요. 타워형은 탑을 쌓는 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조가 판상형이 타워형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세금인데 이 중에서 팔 때 양도소득세 세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법은 가급적 부부나 가족이 하는 곳이 낫다. 또 오래 한 부동산이 좋은데 오래 했어도 공인중개사가 자주 바뀌면 빌려서 하는 그런 공인중개사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가급적 젊은 공인중개사가 있는 곳을 택하라 그랬고요. 3베이와 4베이는 전면부에 방과 거실 2개, 거실 하나와 방 2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베이는 방 3개와 거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베이가 마통풍 구조, 그리고 채광도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역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이란 시장을 평가할 때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인근의 지역을 지세, 지반, 지질 이거 사실 우리랑 별로 관계없고요. 인분 조건인데 교통, 편의시설, 행정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역 분석 방법은 가장 첫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인구 증가와 관계 있습니다. 송도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생깁니다. 바이오, 그 다음에 제약, 이런 것들. 대학이 또 옮겨오죠. 그래서 또 병원, 세브란스 병원도 또 이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올수록 또 국제기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올수록 인구 증가와 관계 있기 때문에 지역 분석할 때는 그 지역 주위에 일자리가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학군입니다. 일단은 초등학교는 가까워야 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좀 멀어도 되는데 인근에 학원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1대1 지도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를 정말 1대1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옆에 있는가, 학원을 골라서 양질의 학원이 옆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학군이고요. 세 번째는 교통입니다. 근처에 반경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있는가, 아니면 RC가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네 번째가 상권입니다. 그 다음에 쇼핑, 식당, 학원, 프랜차이즈, 영업장들이 있는 곳이 좋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편의시설인데 예술관이라든가 터미널, 관공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지도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송도입니다. 송도를 얘기하면 일자리죠. 제가 첫 번째가 일자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송도는 이쪽에 그 각종 삼성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 그 다음에 안암반도체, 옛날에 안암반도체라 그랬죠.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요.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송도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청라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청라신도시도 금융 허브 단지로서 국제업무지구, 그래서 이쪽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학군입니다. 청라를 보면 이쪽에 학원가가 밀집돼 있어요. 이쪽으로. 그리고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이 학원가가 172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실에서 학원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그 사람들은 일종의 르상티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도 진입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틈만 나면 이제 송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큰 게 그 학원입니다. 이 학군 수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인데요. 송도가 교통이 좀 외곽이라 조금 뒤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인천 지하철이 달빛 축제공원역까지 오고, 그리고 이쪽에 그 인천대 입구역, 여기서 GTX B노선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이제 해소가 될 줄 압니다. 교통은. 그리고 IC도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제3경인, 그래서 이쪽 정황 IC 월곶까지 가면 영동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C도 근처에 있다. 그리고 이제 상권인데요. 송도 같은 경우는 이 상권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트리플 아울렛 이 상권, 그리고 309에 이쪽에 상권, 여기 포팍 뒤에 상권,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 상권이 있습니다. 여기 상권, 그 109와 209 사이 상권, 이런 상권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수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시설인데, 송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아트센터 인천이라는 일종의 예술회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계 문자박물관, 그리고 인천 도시역사관, 그리고 지타워, 그래서 각종 공공기관들이 여기 들어와 있고, 여기 해양경찰서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포스코 송도타워뿐만 아니라 호텔도 그 인천에서 네로라는 그런 그 호텔들은 전부 회의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송도가 높이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지역 분석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서 일자리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군,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상권, 편의시설, 요 순서대로 보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부 체납과 환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은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스티그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강의 10번째,
예고에서는 제가 기부 체납과 환지라 그랬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기부 체납 따로 그리고 환지 따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부 체납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여기 기부 체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습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환지 그리고 어메니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또 이게 복습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부 체납할 때 그 체납, 저도 가끔 이거로 써서 저도 모르게 이 관성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체했다 그럴 때 이게 체자가 막힐 체자예요. 그래서 세금 따위를 기한 내에 못 내는 게 세금 체납이죠. 체납. 근데 여기는 I자 체자인데 이 체자가 제방병 손수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캔다는 겁니다. 캔다는 거. 그래서 체납, 캐서 드리는 거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곧 기부를 받아들이는 게 세금 기부 체납입니다. 곧 국가나 지방단체장체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이라는 건 학교, 공원, 도로 이런 것들의 기반시설이에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래서 기부라는 게 무상이잖아요. 무상으로 기부, 체납, 받아들이는 일. 사업 시행자는 이후 용적률이나 건물 충수 혜택 따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 체납한 그 대지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용적률 상향 또는 건물 충수를 좀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유도하는 거죠. 이제 뭐를 기부 체납하느냐, 공공기여 방식의 종류인데요. 토지, 그냥 이 대지 자체를 기부 체납 받을 수 있고요. 또 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 그래서 아예 지어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기 하나 에코메트로 남동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아트센터 하나를 지어서 이렇게 주죠. 이게 이제 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이고요. 이제 건축물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용을 국가에 납입하면 국가에서 알아서 이렇게 짓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이 토지를 그냥 제공해요. 토지를 제공하면 나머지는 이제 어쨌든 국가에서 이렇게 짓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많이 하죠. 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 여기 이제 공원을 이렇게 공공시설물을 만들어서 이제 기부 체납하는 경우가 많죠. 아까 이제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 그랬잖아요. 층수를 좀 높여주거나 기부 체납하면. 그래서 여기 이제 상한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용적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용적, 담을 수 있는 비율. 그래서 그 대지 면적에 따른 건물의 총 연면적 1층, 2층, 3층, 4층 총 연면적. 그래서 요거를 용적률이라 그런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게는 1,500까지 갑니다. 1,500. 그러니까 자기 땅의 15배만큼 그 대지 면적, 연면적을 차지하는 게 상한 용적률이죠. 건축주가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로 기부 체납한 경우 또는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 또는 허용 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고 허용이 있는데 요 사이를 더 준단 말이죠. 그럼 상한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세요. 여기 이제 허용 용적률인데 법에서 정한 거예요. 거기 곱하기 1.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기 전에 대지 면적분의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2, 1.01 하면 어차피 허용 용적률보다는 1보다는 크기 때문에 상한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더 용적률을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이나 이런 재건축 입장에서는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용적률이 높아지긴 하는데 이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그만큼 또 아파트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계산을 아주
그 어디를 제공할 것인가, 또 얼마큼 제공할 것인가, 이게 머리 싸움이에요. 기부 체납한 예시 볼게요. 주안 1구역 재개발이죠. 여기 보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게 제가 지금 6월 30일이거든요. 오늘부터 입주네요. 오늘부터 입주하는 주안 힐스테이트 주안을 보면 요 뒤쪽에 여기 주안 초등학교 있고, 여기 보면 기부 체납한 공원이 있고, 오른쪽에도 기부 체납한 공원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지어서 이렇게 무상으로 지자체에 주는 거죠. 정부에. 보면 여기 굉장히 넓잖아, 이 부분. 그러니까 사실 주안 1구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요거 공원 안 치고 앉으면 제가 보기엔 여기 아파트 한 3동 정도 더 지을 수 있어요. 3동이면은 한 500세대 정도 더 지을 수 있죠. 그게 돈이 더 남잖아요. 500세대면 얼마입니까? 근데 이거를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정부에서는 기부 체납을 유도한 거죠. 또 이제 요게 그 힐스테이트 학익인데, 도시개발 사업인데, 여기 보면 그 기부 체납한 공원이 여기 있어요. 요게 힐스테이트 학익에서 요거 한 거죠. 그 다음에 왼쪽 보면 여기 보면 또 기부 체납한 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천 사회복지관이 이쪽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저희 간석동에 있는 게 낡아서 이쪽으로 오는데, 아마 여기도 이제 일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그 수요가, 전월세 수요나 매매 수요가 아마 힐스테이트 학익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여기가 이제 상가가 들어옵니다. 요건 제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한 부지를 제공한 거고, 요거는 공공시설을 제공한 거고, 그 다음에 포레나 인천 미추홀, 여기 또 도시개발 사업이죠. 여기가 학교로 옮기는 바람에 그거를 지은 건데, 여기도 이제 여기가 공개공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뒤쪽으로 기부 체납한 공원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왜 그러면 이쪽에 공원을 여기서 만들었냐, 이쪽에 만들지 생각을 해보세요. 상가를 이쪽으로 넣어야지 유동인구가 많아지지. 그러니까 어디로 정할 것인가, 요거는 협의를 해요, 사실은 지자체하고. 근데 어쨌든 거기에 상가는 공원만 만들면 되니까 뭐 위치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부 체납한 공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제가 계속 기부 체납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지, 땅을 바꾼다는 거예요. 조금 말씀드리면, 내가 기존에 있던 땅이 100평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리를 해서 뭐 기반시설 다 빼고 예를 들어서 한 50평 주겠다. 요때 나오는 게 이제 환지예요. 환지 방식. 개발 방식에는 수용이 있고 환지가 있고 혼합 방식 3개가 있거든요. 수용은 그냥 사서 갖고 가는 거고, 환지는 이제 환지는 정리 작업을 해서 다시 돌려주는 게 환지고, 혼합 방식은 수용과 환지가 섞여 있는 게 혼합 방식입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티그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강의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환지입니다. 환자가 바꿀 환자입니다. 바꿀 환자, 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토지하고 새로운 땅을 바꿔서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 기존 땅보다는 새로운 토지가 좀 면적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는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 그리고 2강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3강 경매와 공매, 4강에선 판상형과 타워형, 그리고 5강에선 부동산 세금을 살펴봤고요. 6강에서는 좋은 공인중개사 만나는 법, 그리고 7강에서는 3베이와 4베이, 8강에서는 지역 분석 방법,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기부 체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부 체납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혹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지자체에다가 일부 땅이나 건물 또는 완성된 공원 형태의
그런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걸 기부 체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 조건으로 허용 용적률을 조금 더 받는 거죠. 거기에 따른 비용 때문에. 자, 오늘은 환지입니다. 환지는 토지를 바꾸거나 토지를 팔고 대토를 얻는 걸 또는 그런 바꾼 땅을 환지라고 해요. 환지. 사업 시행 이전의 토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이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이전시키는 개발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전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도로도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또 이게 소규모 도로도 있고 그리고 땅 모양도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분쟁이 좀 일어나겠죠. 땅 모양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게 만약에 농지였다 그러면 농사 짓는데도 불편하잖아요. 수로 내기도 그렇고. 근데 요거를 개발을 해서 이제 정리 작업을 해서 오른쪽으로 반듯반듯한 땅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랬을 때 도로도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 보면 3번 땅, 2번 땅, 1번 땅을 침범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이 토목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이랬을 때 이 공사비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를 충당하는 게 이거 채비지예요. 그래서 채비지를 보시면 한자를 좀 보시면 저 따라 할게요. 예. 소비라 생각하시고, 예. 바꿀 채, 비용비. 자, 비용하고 바꾸는 토지가 채비지예요. 바꿀 채자예요. 이게 좀 많이 안 쓰는데 요 때밖에 안 써요. 요 채자를. 그래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 그래서 요 땅을 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를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게 채비지입니다. 자, 그리고 1번 땅은 이렇게 받고요. 2번 땅도 받고 각각 3, 4번 땅도 그대로 받는데 소유권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게 보면 면적이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일부 도로 또 일부 채비지가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땅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땅이 100평이면 약 한 60에서 70평 정도를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 작업을 하면 이제 건축하기에도 용이하고 도로가 닿잖아요. 여기 특히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도시개발 방식이다 아니면 재개발이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일종의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일종의 환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받는 거 아니에요. 토지 지분만큼. 그러니까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환지 방식, 수용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이에요. 이 환지 방식은 말 그대로 땅을 교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그 두 번째인데,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 그래서 수용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도시나 택지개발 사업의 수용 방식이고,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하고, 여기 제가 오타가 났네요.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이 혼용된 겁니다. 지주 입장에서는 환지 방식이 유리한 겁니다. 지주 입장에서는 환지 방식이. 그럼 실제로 이제 수용 방식이 이루어졌던 거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요 사진이 2007년도 용현동 SK 아파트 근처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인하대학교고 여기 야구장이 있는데 여기가 상가며 이렇게 개인주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수용을 한 겁니다. 수용 방식에 이분들한테는 딱지를 안 준 거예요. 이게 환지 방식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 SK에서 이걸 다 산 겁니다. 이렇게 사서 이제 요게 SK 아파트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부 체납으로 이쪽 공원을 줬고, 뭐 이쪽도 학교 용지를 내주고, 요렇게 해서 이제 학교 용지, 그 다음에 뭐 공공 용지를 내준 겁니다.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이랬을 때 요게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인데 주안 1구역을 재개발한, 여기 보면 요 도로가 상당히 좁잖아요. 그래서 좀 시에서 요렇게 건물을 다 산 겁니다. 이렇게 사서 요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죠. 이게 수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환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도 이제 감정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쪽에 이제 수용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어메니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잘 모르시는 부분은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 실제로 이렇게 저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학생 때로 돌아갔다,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수가 알려주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강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메니티입니다. 어메니티란 원래 호텔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어메니티라고 하는데, 이게 확대가 돼서 생활 편의시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커뮤니티 공간, 이 생활 편의시설을 얘기할 때 어메니티라고 얘기합니다. 자, 용적률, 건폐율, 재개발, 재건축, 경매와 공매, 판상형과 타워형,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좋은 공인중개사 만나는 법, 3베이와 4베이, 지역 분석 방법, 그리고 기부 체납. 지난 시간에는 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땅을 정지 작업을 한 뒤에 다른 땅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환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비용 소요되는 걸 채비지라 그랬습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오늘은 어메니티가 되겠습니다. 자, 어메니티란 생활 편의시설인데요. 그 손님의 편의를 꾀하여 격조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객실 등 호텔에서 그 무료로 준비해 놓은 각종 소모품 및 서비스 용품을 이제 어메니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욕실에 샴푸나 뭐 린스 또는 뭐 객실에 냉장고 속에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이 어메니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더 확장돼서 아파트에 뭐 수영장,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조식 서비스, 스카이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실내 체육관, 실내 놀이터, 도서관, 티하우스, 뭐 피트니스 시설, 필라테스 시설, GX룸, 뭐 탁구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서울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 두 군데를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야, 이게 서울은 서울이 괜히 서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비싼 만큼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먼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인데요. 여기 8사형으로 여기가 26억에서 30억 정도 갑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사우나, 수영장, 그 다음에 스크린 골프, 실내 골프 연습장, 실내 체육관, 실내 암벽, 그 다음에 뭐 복층형 게스트하우스, 뭐 필라테스 공간, 뭐 GX룸, 피트니스 센터, 게스트하우스, 루프탑에 요게 인피니티 풀이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데, 이제 그 다음에 좀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선라이트 풀에서 요게 이제 수영장이에요. 실내 수영장이죠. 요거 이제 레인이 4개 레인이다만 50m 정도 풀 같아요. 요게 이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어쩌면 상징인데, 최상층 루프탑에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풀장을. 그래서 프라이빗한 그 실내 수영장에서 뭐 그 선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일 것 같아요. 인천에서는 없고요. 개포자이 정도 되니까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이런 피트니스 공간은 뭐 인천이나 서울이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인데, 여기가 이게 수영장입니다. 실제 이제 완공을 했고 입주했기 때문에 4개 레인이 있고 한 50m 정도, 25m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되겠네요. 예, 그 풀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개포 레미안이 그 조식 서비스를 해요. 보시면 뭐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조식 서비스, 그리고 중식은
11시 반부터 1시 30분까지 식사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입주민에 한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스러운 아파트들의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참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3개층 규모의 골프 연습장이 있어. 비거리가 20m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실내 그 체육관에 실내 트랙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뛸 수 있을 정도로 조깅을 겨울철에도 뭐 이 정도까지 합니다. 또 노천 스파까지 이렇게 있고 또 프리미엄 스카이 도서관, 이 최상층이 이 도서관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천에서는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여기는 이미 뭐 8천만 원 평당가가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인천은 뭐 어려우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인천의 어메니티 시설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이런 어메니티 공간, 곧 생활 편의 시설이 어떤지를 꼼꼼히 살피셔서 이왕이면 쾌적하고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단지 내에서 그런 것들 좀 알아보셨으면 하고요. 이왕이면 그리고 단지 규모가 좀 커야 돼요. 너무 작으면 이런 것들이 못 들어와요. 왜냐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등학교 교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강의 1차를 제가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물론 미흡하죠. 근데 또 2차가 기다리고 있고요. 2차는 더 많이 준비해서 다른 내용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티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